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피고인이 오늘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며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오늘 발부한 건데요. 이로써 윤석열 피고인이 이번 달 18일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가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구속신문 당시 특검 측은 이 같은 군사 작전이 은밀하게 진행된 만큼 진술을 짜맞출 가능성이 크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군사 작전을 기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것은 대통령 전쟁을 막는 것이 주요 임무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 일반이적으로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인지를. 지난해 7월 체포 방해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 만기일은 1월 18일. 하지만 이를 2주 앞두고 다른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오늘 16일로 예정된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당장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자, 그럼 법조팀 윤상문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새해 업무 첫날이고요. 구속기간 만료를 16일 앞두고 추가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피고인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범죄 사실도 특정이 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딨냐며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첫 번째로 발부됐던 내란 혐의 구속영장은 지규현 재판부가 취소했고요. 이후 지난해 7월에 체포 방해 혐의로 재구속된 건데 이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18일 전에 일반 이적 혐의로 또다시 구속영장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36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이미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공모관계에 있는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달 23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신문을 한 뒤 10여일 만에 결론을 내렸는데요.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직후인 오는 12일에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이 열리는 만큼 그 전에 구속 판단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반발을 했다. 자, 그리고 오늘 열린 내란 재판에서는 결심 공판 일정이 구체화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구형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형이 언제 나올지 구체적인 일정이 좀 공지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 윤석열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네. 그러니까 7일과 9일에 결심 네.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네. 지난 기일에 다 마무리하지 못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신문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 이후에 본격적인 결심 공판을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7일에 검찰이 구형량을 밝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7일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등 각기 나눠서 진행되던 재판이 병합됐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각각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면 9일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구형이 나오고 그리고 9일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 법조팀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이 문을 닫으면서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 시절에 사용하던 집무실 내부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의혹이 제기됐던 것처럼 정말로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집무실 맨 안쪽에 이른바 히노키 사우나가 있고 연결된 내실엔 대형 침대도 있었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집무실 안쪽 문을 열고 깊숙이 들어가니 사우나 시설이 보입니다. 일본어로 히노키,
편백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사우나 중앙엔 돌을 데우는 스토브가 놓여 있습니다. 또 사우나를 즐기며 볼 수 있도록 의자 정면엔 벽면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맨 안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 바로 옆에 사우나가 있고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사우나는 내실로 연결이 됩니다. 이곳엔 대형 침대뿐만 아니라 소형 냉장고와 인터폰, 그리고 손톱깎이와 거울까지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실의 안쪽엔 또 다른 내실이 있었습니다. 응접실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운데 탁자를 두고 5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소파도 보입니다. 사진을 공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작은 호텔 같아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안쪽에 따로 있는 본인 내실입니다. 그 안에 되게 숨어 있는 공간이 컸던 거죠.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당은 국정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권력을 개인의 편의와 안락함을 위해 행사해도 된다는 오만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권력의 자리에 영구히 눌러앉을 심산이 아니었는지 묻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사적 공간으로 만든 경위와 예산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비밀 통로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이던 시절 지각 출근하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비밀 통로인데요. 군인들 통닭 사줄 예산도 없었다면서 다름 아닌 국방부 예산을 끌어다가 이런 통로를 만든 건데 비밀 통로가 완성된 시점조차도 공교롭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따라 긴 가림막이 설치된 통로를 지나가면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나옵니다. 문을 열면 내부 통로가 나오는데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길입니다. 해당 통로는 폐문,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붙여 다른 사람의 통행은 차단했습니다. 이 길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밀 통로인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눈을 피해 출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출입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여 만인 2022년 7월 27일 만들기 시작해 4개월 만인 11월 23일 완공됐습니다. 당시 MBC 기자와의 갈등을 불미스러운 사태라며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이 때문에 폐쇄적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언론과 활발히 소통하겠다던 윤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참 전부터 비밀 통로를 준비해놓고는 언론과의 갈등을 핑계삼아 도어 스태핑을 끝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데 이게 완공되는 시점에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늦장 출근 의혹은 취임 직후부터 재임 기간 내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경호 차량을 동원해 가짜로 출근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9시에 가짜 경호 차량이 출발하고 어쩔 땐 11시, 어쩔 땐 오후 1시에 또 다른 경호 차량이 출발합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비밀 통로가 공개되면서 언론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당시 돈을 건넨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받았다며 살려달라고 김병기 의원에게 토로했던 바로 다음 날인데요. 민주당은 강 의원이 거짓 해명을 내놓은 점을 확인해 최고 징계를 결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21일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다음 날인 4월 22일 돈을 준 걸로 지목된 김경시 의원은 단수 공천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공관위원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선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 역시 자신은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금품이 전달된 건 인정했지만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게 곧바로 보고했고 자신은 공천 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수 공천 결정 당일 강 의원이 공관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회의에서 강 의원은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회의록과 다른 공관위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 의원이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고 판단하고 강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당에 제출을 받았고요. 그것을 보면 충분하게 정황을 또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공관위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에서 위원장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의원 후보들의 평판 등을 물었고 강서구 순서가 됐을 때 강 의원이 김경시 의원의 점수가 가장 높다는 답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정황에 더해 거짓 해명까지 했던 게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겁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김경시 의원 공천 결정날 회의에는 돌연 불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사실상 간사가 금품 수수 정황에도 공천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당 차원에서 김병기 의원의 묵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김병기 의원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여당은 당의 기강이 무너지지 않게 책임을 명확히 묻고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의원직 사퇴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하는 한 진술서. 지난 2023년 12월 전직 동작구 구의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자신들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헌금을 건넸다고 밝힙니다. 이들은 김 의원 측에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수개월 뒤인 2020년 6월 돈을 돌려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수진 전 의원도 같은 내용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이 전 의원은 진술서를 당대표실에 제출했지만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었던 김병기 의원에게 전달돼 사건이 묻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선 가서 터뜨리면 동작 전체가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진술서엔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에 대한 많은 투서가 있었는데 대부분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고 이 사안도 그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딴 공천 헌금 논란에 정청래 대표는 공천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경찰이 계속 미적거리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청 공공수사대는 이번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모두 12건의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파격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옹호 논란에 이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 녹취가 공개되며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달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폭언뿐만 아니라 자택 프린터 수리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다른 보좌진들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업무 과정에서 심리적 상처를 받은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변명의 여지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하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반면 장철민 의원은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진성준 의원도 잘한 인사는 아니라며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했던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이 인사참사라며 낙마 공세에 돌입했고 직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살림, 국정, 예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이 후보자를 협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퇴 압박을 받으며 이 후보자가 고립무원에 빠지는 모양새지만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며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가 4,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상승을 이끌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도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삼성전자는 7% 넘게 급등했고 두 종목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김민영 기자입니다. 2026년 첫 증시 개장일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더니 계속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95포인트, 2%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연말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새해 첫날부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상승은 대형 반도체주가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12만 전자를 달성했고 13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급등하며 67만 7천 원까지 올라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게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팔았지만 대신 외국인이 반도체 위주로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실적 전망 개선 여기에 계속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까지는 큰 흔들림 없이 가지 않을까.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약점은 있지만 코스피 5천 기대감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이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대장주가 새해 첫날부터 급등한 이유는 AI 붐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올해 더 큰 실적을 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황을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쓸어 담았습니다. 하루 동안 6천억 원 정도 순매수했는데 이 중 삼성전자만 3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가 4분기에만 18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메모리 호황기에 기록했던 최대 실적을 뛰어넘어 신기록 달성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실적 전망도 줄줄이 올려잡았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최대 130조 원대, SK하이닉스도 10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고 지금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게 아마 이렇게 호실적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 확장에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확보에 나서면서 말 그대로 수급 전쟁이 벌어진 상황.
올해 물량뿐 아니라 내년 이후의 중장기 물량까지 선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 정도입니다. 고객들이 단연 계약을 이렇게 요청하고 이러는 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기름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객들이 판단하고 있는. 기업들은 호황을 기회로 삼겠다며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올해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고, SK 하이닉스는 AI 바람을 타고 더 큰 도전에 나서자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상승세가 일단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올해 업황이 호황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이제 버블이 깨지면서 갑자기 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느냐, 그런 이제 갈림길에 올해가 아마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개막하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는 AI 반도체 판세를 가늠할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차세대 AI 솔루션을 앞세워 치열한 주도권 잡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와 청와대 시무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부요인과 부처 장관, 정당 지도부 등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에 국민의힘 지도부만 불참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 신년 인사회장에 입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 인사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정당 대표들이 나란히 서 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부유인과 정부 장차관, 정당 지도부 등이 모인 자리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만 빠진 겁니다. 여야 갈등 상황을 고려한 불참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이 성장과 도약을 언급하며 꺼낸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고, 또 특정 지역과 기업, 계층에 집중 투자하던 전략이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결실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에게도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통합과 대도약의 메시지에 공감한다며 불법 개헌 관련 사법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국회, 정부의 노력 등을 당부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해 국민대표 11명에 대한 대통령의 포상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론 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시무식에 참석해 내부 공직기강을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쉬어도 대한민국은 쉬지 않는다는 각오로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히 다해달라고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청와대가 오는 5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그것도 한국과 중국이 정상외교의 첫 상대로 서로를 택한 건데요.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해제 등 대중국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 해결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11월 경주 에이펙 기간 시 주석을 만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도 방문할 예정인데 중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양국은 과거 일본에 침략당했던 경험을 공통 분모 삼아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과거 한중 양국이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했던 공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기념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를 비롯해 공급망과 투자, 벤처 스타트업, 인적 교류 등에서 실질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이번 방중의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중국의 영린인 대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공식 국빈 만찬에 이어 6일엔 중국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어 마지막 날엔 상하이로 이동해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과 함께 100주년을 맞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광역 단위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 전남도 시도 간 통합에 나섰습니다. 다만 시도민 의견 수렴보다 지자체장의 통합 선언이 앞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대전 충남에 이어 광주 전남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며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대전 충남보다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는 행정통합 추진 선언문을 발표하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는 것이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6.3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을 뽑는 걸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있다. 시기가 지나면은 이런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투표나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선언을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은 국회의원과 단체장, 광역의원이 대부분 여당 소속인 만큼 대전 충남 지역보단 의견 수렴이 쉬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반면 앞서 통합 추진을 발표한 대전 충남에선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뒤늦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표로 통합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에 2,000명 이상이 동의했고 지역 교육계에서도 졸속 추진이라며 행정통합을 규탄했습니다. 현장에 동의 없는 정책은 반드시 혼란과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토하십시오. 한편 대통령실이 광주 전남의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대해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히며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해 통합의 속도를 더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약 2시간 전 서울 종강역 앞 도로에서 70대 후반 운전자가 모는 택시가 이 차량 2대에 이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보행자들까지 들이받았습니다. 1명이 숨지고 외국인 4명을 포함해 10명이 다쳤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현장에 이승현 기자, 사고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여기는 서울 종강역 사고 현장입니다. 제 뒤로는 택시 한 대가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요. 조금 전 모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남아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이곳 종강역 앞 도로에서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다쳤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보행자 6명도 차량에 치였습니다. 보행자 중 40대 한국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4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는 종강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한 대를 뒤에서 먼저 들이받은 뒤 이어 신호등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뒤 승용차 한 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보행자들까지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택시에는 불이 났지만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70대 후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이 전면 통제되면서 종로 일대에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강역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최근 유명 운동화 수입업체 대표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철거를 앞둔 건물로 불러 마구 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는데요. 업체 대표 측은 자신도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제보는 MBC 문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철거를 앞둔 교회 건물. 지난달 16일 유명 러닝화 브랜드의 국내 총판 대표 조모 씨가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이곳 3층으로 불렀습니다. 조 씨는 날씨 얘기로 운을 뗍니다. 어차피 목소리도 좀 커질 것 같고 분위기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다짜고짜 자신을 아냐고 묻습니다. 차 알아요? 네? 차 알아요? 금세 말은 짧아지고 목소리는 커집니다. 나에 대해서 뭐 알아? 대답하려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폭행을 가한 뒤 거칠게 밀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폭행 수위는 계속 올라갑니다. 주먹은 옆에 있던 하청업체 직원도 향했습니다. 직원이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대표가 말리려 하자 험악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5분) 넘게 맞던 이들은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는 뇌진탕이 왔고 직원은 갈비뼈 다수가 부러졌습니다. 말할 틈도 안 주고 그냥 계속 무차별적으로 그냥 때리면서 고개가 내려오면 무릎으로 찍고 얼굴 계속 때리고 거의 피범벅이 계속. 이들은 조 씨가 찾아올까 두려워 집에도 못 가고 숨어 지낸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때린 건지 되묻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시거나 뭐 좀 그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도 해명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너 나 알아 이거밖에 주는 게 없으니까. 폭행 이유를 묻는 MBC 질의에 조 씨는 변호사를 통해 거래처 탈취 행위를 지속하는 하청업체 측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돼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너 나 아냐는 발언은 조 씨에 대한 하청업체 측의 비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이 먼저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방어 차원에서 팔꿈치로 쳤다며 자신도 전치 4주의 피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청업체 측은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조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부터 매서운 한파가 찾아온 제주에선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항공기 10편이 결항됐고 강풍과 높은 파도에 여객선 운항도 일부 통제됐는데요.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좀처럼 나아가지 않는 차량. 바퀴는 계속 헛돌기만 합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운전자들은 새해 첫 출근길부터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제주 도심에는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산지에는 최대 2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주요 산간도로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원래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버스 타러 나왔거든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2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도. 매서운 추위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중무장을 했지만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에 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온몸을 꽁꽁 싸매고 왔은 것 같습니다. 추워서 패딩도 입고 목도리도 싸매고.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1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돌담을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차가 뒤집히거나 도랑에 빠지는 등 오늘 하루에만 10건의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다쳤습니다. 강풍과 급변풍 경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는 항공기 15편이 결항됐고 100여 편이 지연 운항됐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로 제주와 추자도, 완도 등 4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 제주 지역에 비나 눈이 더 내리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조건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은 지금 사흘째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취약계층을 위한 이 한파 쉼터가 마련됩니다. 서울에만 1,500곳이 넘게 있는데요. 실제로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이곳 근처 동자동 쪽방촌부터 지금 바로 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 기온이 영하 3도에 불과했던 오늘 낮. 한 할머니가 두꺼운 외투에 방화너로 무장한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있으면 혼자 웅크리고 이렇게 누이기나 하고. 난방비 부담에 따뜻한 볕이 있는 바깥이 집안보다 따뜻하단 겁니다. 이 같은 기후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5만 2천여 곳에 설치된 한파 쉼터. 지자체들은 앞다퉈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쉼터가 필요한 주민들에겐 가닿지 않습니다. 한파센터라는 거는 모르겠고 어느 일동 경로당인데 말이지. 난 처음 들어요. 한파 쉼터로 표시된 경로당입니다. 불은 꺼져 있고 지금 인기척이 없거든요. 문을 당겨보면 이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공사로 운영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방치해놨던 겁니다. 이번엔 운영 중인 쉼터에 가봤습니다. 오후 4시 반에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지만 여닫는 시간은 담당자 마음입니다. 4시 되면 다 가라고 그랬대요. 명동의 한 쉼터도 오후 5시 반에 철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은 더 내려가는데 정작 그땐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나마 열려있는 쉼터는 찾기도 힘듭니다. 스마트폰 지도로 길 찾는 데 익숙한 20대인 저도 한참을 헤맸습니다. 한파 쉼터가 있다는 지도상 위치로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거든요. 근데 주변을 둘러봐도 쉼터로 쓰이는 건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기예요? 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도 한계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8,100여 쉼터 중 6,900여 곳, 서울은 1,500여 곳 중 870곳이 회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위에 신음하는 이동 노동자 등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별도 예산과 인력 투입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쉼터 개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란 지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을 거의 하시는 분은 없어요. 얼마나 있어요? 없었어요. 서울시는 한파 쉼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치구의 현재 상태에 맞게 정보 등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간다 조건입니다. 청문회까지 받는 와중에도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광고비를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쿠팡이 거래를 끊는다는 광고 강요 의혹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요. 쿠팡은 광고 강요를 회사 정책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로켓 배송으로 생활용품을 파는 한 업체가 지난달 쿠팡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입니다. 오늘까지 납품 계약이 안 되면 내년 발주가 불가능하다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광고 계약서까지 서명해야 계약이 완료된다고 강조합니다. 굉장히 들들 볼까요? 광고 계약 안 하면은 내연도 사업 안 하실 거냐? 쿠팡이 요구한 광고비는 약 1,000만 원. 해마다 2배가량 뛰면서 4년 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앞서 상품 공급가를 20%나 깎겠다는 납품 계약서를 제시한 데 이어 터무니없는 광고 계약까지 들이밀자 업체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쿠팡 담당자는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습니다. 모든 납품업자들이 광고 계약까지 한다며 광고를 안 하면 전체 계약이 안 되는 걸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플랫폼에서 강요해서 저한테 광고비를 내라? 그런 거는 쿠팡이 유일합니다. 쿠팡에 입점한 한 출판사는 쿠팡에 6천만 원이 넘는 광고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광고비 없이는 거래를 끊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지 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부담인데 안 하면 안 되냐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지만 해야 돼요 라고만 했어요. 온라인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강요하는 건 불법입니다. 공정거래위는 2021년 쿠팡이 광고 구매 갑질을 일삼았다며 과징금 32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불복 소송을 제기한 쿠팡은 광고 강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라든가 기타 프로모션 비용을 강요한다거나 BM들이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에 정책적으로 아예 금하고 있습니다. 광고 강요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MBC 질의에 쿠팡은 회사 정책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광고주는 광고 효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광고비 강요 의혹 추가 신고에 대해 최근 조사를 끝낸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쿠팡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쿠팡 종합수사 TF를 출범시켰습니다. 90명 가까운 경찰관이 동원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산업재해 은폐 시도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게 됩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경영진의 허위 축소 발표 의혹이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2차 피해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자가 개인정보 3천 건만 저장했고 유출 정보는 100%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했는지, 그것에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이로써 지금까지 쿠팡을 향한 고소고발은 19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존에 설치된 개인정보 유출 TF를 쿠팡 종합수사 TF로 확대 개편해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무관급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서울청 사이버수사과와 형사과, 광역수사단 등 5개 부서 총 86명이 동원됩니다. 우선 지난달 25일 쿠팡이 유출자 자백, 포렌식 결과 등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발표한 만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정부의 자료 보존 명령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접속 로그 5개월치가 삭제된 의혹, 국회가 김 의장과 로저스 대표 등 전현직 쿠팡 직원을 국회 증언감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접수되면 함께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정황을 은폐하라고 김 의장이 지시했다는 의혹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산재 은폐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내용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Not a single one of these documents have been 이 authenticated. 문서들의 경찰 TF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고가의 식사를 해 고발당한 박대준 전 대표 사건도 수사하는데 김 의원 혐의는 기존 수사팀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이른바 백두혈통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공개적으로 찾았습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주애를 정중앙에 세운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제 13살 남짓으로 추정되는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려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으로 딸 주애가 섰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참배 소식을 전하면서 김주애가 한가운데 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과 정부, 군의 간부들은 일제히 김주애보다 반걸음 뒤에 자리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이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4대 세습의 후계 구도를 각인시키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주애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과 같은 이 수령제 사회에서는 이 사진의 중앙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최고 지도자급의 어떤 상징적인 자리의 의미가 있고요. 유력한 잠재적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김주애의 참배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다음 달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통해 공식 직함을 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주애는 신년 경축 행사에서도 김 위원장과 비슷한 옷을 입고 등장해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김 위원장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후계자로서의 권위보다는 아버지를 따르는 딸의 모습에 가깝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미래 세대의 상징으로 활용한다는 분석도 남아 있습니다. 국정원은 앞서 김주애가 2013년생으로 3살 터울 오빠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최근엔 김주애가 첫째 자녀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 딸의 행보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향해 올해는 적대 관계를 끝내자며 어떠한 의제라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겨울철 한파가 물러갔다 싶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불청객이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사흘 추운 뒤 날이 풀리는 나흘은 미세먼지로 뿌옇다는 사만삼이란 말이 나올 정도지만 최근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푸른 하늘 아래 한강과 도심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사만사온에 빗대어 추위가 주춤하고 날이 푸근할 땐 미세먼지도 동반된다는 이른바 사만삼이가 이어졌습니다. 대기질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15년 26 마이크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난해엔 16 마이크로그램, 관측 이래 최저치가 예상됩니다. 우선 국내에서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최근 7년 사이 31%나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12월에서 3월까지 넉 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석탄 발전 가동을 줄이는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4등급, 5등급 이런 디젤 차를 갖다 운행을 못하게 하고 또 화력발전소를 중단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과 굴뚝에서 바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그을음, 블랙 카본도 크게 줄었습니다. 직접 배출되는 물질은 상당히 이제 기여도가 낮아지고 공기 중에서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2차 생성되는 물질들이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유입되던 미세먼지 양도 감소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펼치면서 베이징의 초미세먼지도 10년 새 60% 이상 급감한 겁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그죠?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중국이 빠르게 석탄을 재생으로 바꾸고 있어서 일단 원초적으로 넘어오는 게 줄어들었고요. 다만 배출량이 줄었어도 바람과 비 같은 기상 조건이나 대기 정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전부 무죄가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만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항소 기한을 6시간 남짓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존의 조사 결과가 뒤집히고 국정원의 고발과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시작된 수사.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검찰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하려 했다며 25가지에 달하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과 해경청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춰 회의나 조사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전부 기각한 겁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고발 당사자였던 국정원은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한 점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팀은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일주일의 검토 기간을 꽉 채운 검찰은 결국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만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무죄가 확정되고,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씨의 유가족 측은 부분 항소는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김민석 총리와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수원 지휘봉을 잡고 K리그2에서 다시 도전하는 이정효 감독이 선수들의 마인드부터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편견도 하나씩 깨부수면서 명가 재건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손장훈 기자가 전합니다. 오전에 수원 클럽하우스를 찾아 선수들과 상견례를 가진 이정효 감독. 운동할 때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고 시작할 거거든. 나 만의 힘을 믿어. 나 피지컬이 멘탈이다 기술이야 이제. 그것만 참 명심하고 훈련했으면 좋겠어. 수원의 11번째 사령탑을 의미하는 11번 유니폼을 받은 이 감독은 수원의 체질부터 바꿔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인드부터 프로의식부터 좀 저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서 훈련을 하면서 소통을 해서 좀 바꿔놓고 싶습니다. 끈끈한 팀을 만들기 위해 직접 동작까지 보여주며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컨디션이 어떤지 그걸 보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서로 일과를 시작하는 게 저는 좀 뜻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타 출신이 아닌 비주류 지도자로 광주에서 수많은 성과를 내고도 여전히 냉소적이었던 시선들. 콘이나 노턴 놈이 그런 놈이 좀 컸다 이거예요.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에 불같은 열정과 승부욕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나뉘지만 이 감독은 명과 수원의 재건을 위해서만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따가운 시선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깨부시면서 전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한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선수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감독은 오는 7일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컬링 대표팀이 패럴림픽 대표팀과 공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투어 대회 갔을 때 올림픽 컬링 경기장에 침을 바르고 온 덕분인 것 같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추위에 갯벌도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밀려온 파도가 멈춘 듯 얼어붙으며 자연이 그려낸 추상화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1.4도, 대관령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다행히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강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겠고요. 한낮엔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서풍이 불어들면서 동쪽 지역의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동쪽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고요. 서울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산불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약하게 내리고 있는 눈은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빙판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 전주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엔 서울의 기온이 2도, 광주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엔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